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스페셜티 에듀 여러분. 저는 뉴 웨이브 커피 로스터스에서 로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승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로스팅이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스팅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수업 들을 때 커피가 볶는 거야, 굽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커피는 볶는 거야, 굽는 거야 물어보시면 제가 볶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분들은 굽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커피는 굽는 거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커피는 볶는 거야 라고 하셔서 살짝 멘붕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스팅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생두가 가진 플레이버를 원두가 가진 플레이버로 전환하는 과정이 로스팅인데, 이 과정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열이죠. 열을 이렇게 인풋을 넣어줘서 아웃풋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원두 플레이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을 사용하게 되는데, 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메일라이드하고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을 통해서 모양, 색깔,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벨롭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친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커피는 100만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먹이 말린 것처럼 말려 있습니다. 말려 있고, 그 다음에 이너하고 아우터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열은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겉에서부터 이거 들어가서 안쪽으로 전달되죠, 열이. 그래서 겉에가 슈가 브라운이면 안쪽은 엔지매틱인데, 슈가 브라우닝의 특징은 뭐냐면 단맛이에요. 그리고 엔지매틱의 특징은 신맛이죠. 신맛과 단맛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더 로스팅을 진행하게 되시면 슈가 브라우닝은 드라이 디슬레이션이 되고, 엔지매틱은 슈가 브라운 됩니다. 두 가지는 각각 쓴맛과 단맛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커핑을 하고 커피 맛을 볼 때 신맛과 단맛, 그리고 단맛과 쓴맛 두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잘못된 로스팅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맛과 쓴맛이 나는 경우에는 잘못된 로스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맛과 단맛이 나는 음식은 되게 많거든요. 과일 같은 거의 대부분은 신맛과 단맛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쓴맛과 단맛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 다크 초콜릿이라든가 그밖에 티, 맥주 이런 것들이 되게 대부분 쓴맛과 단맛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맛과 단맛, 쓴맛으로 되어 있는 음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맛하고 쓴맛 나는 커피를 먹게 되면 이 커피가 맛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겉에 타고 속에 안 익게 되면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런 맛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을 반드시 두 개씩 체크하는 거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 맛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할 건지를 본인만의 기준을 갖는 걸 갖고 계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커피는 모공을 갖고 있습니다. 모공이 왜 있냐면은 이 모공을 통해서 수분하고 영양분을 엠브리오, 배아할 때 공급하게 되면 엠브리오가 이렇게 엽록체를 만들어서 뿌리랑 줄기를 만들어내고 잎사귀가 이렇게 떡잎이 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팅 할 때는 이 기포, 그러니까 모공을 통해서 안쪽으로 그 열이 전달되게 되는데, 그 열을 전달하게 되는 그 주요 매개체는 물이죠. 물이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안쪽에 있는 세포 구석구석 다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로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많은 열을 넣어주게 되면 그 수분이 안쪽에 다 전달하기 전에 증발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커피 표면이 타게 돼요. 지져진다고 해서 크로즈 된다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계란 프라이 같은 거 하다 보시면 눌리잖아요. 이렇게 눌리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겉에는 타고 속은 안 익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초반에 열을 저는 이렇게 강하게 주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디펙트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커피 안에 있는 유기 물질들이 있는데, 유기 물질들이 열을 받으면 치즈 조각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세포가 팽창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세포 질들이 세포 벽에 따라서 늘어지게 되고요. 팽창하게 되고, 그 빈 공간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커피의 유기 물질을 녹여내는 것이 익스트랙션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게 되는데, 커피 물질을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커피 세포 내부 안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 CO2를 만듭니다. CO2는 커피를 팽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팽창하게 되면은 CP,
그러니까 커피 세포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커피를 추출할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있는 노르딕 로스팅 스타일이 라이트 로스팅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CP 물질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 라이트 로스팅 하게 되는지, 다크 로스팅 대비 라이트 로스팅은 어떤 장점이 갖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열은, 전도, 대류, 복사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프로밭은 전도가 20%, 대류가 80%를 가지고 있고 복사는 1% 미만이고, 기생 같은 경우에는 대류가 70%, 전도가 30%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머신마다 전도, 대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머신에 따라서 비율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롤링 같은 경우는 100% 대류죠. 그래서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머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특징에 맞게끔 커피를 선별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 대류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산미, 아로마 표현이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워시드 커피 중에 에티오피아 커피를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꽃, 과일, 허브 이런 컵 노트가 잘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진 생두를 선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프로밭, 기생 같은 경우 쓸 경우에는 단맛, 바디 같은 걸 표현하기 쉽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버번 같은 거, 카투라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그 머신에 맞는 생두를 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00% 대류인 머신으로 바디를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로마를 표현하는 게 쉽지. 산미 표현하는 거라.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고, 그건 왜 그런 거냐? 전도 대류 비율에 따라서, 머신의 특징에 따라서. 자동차도 승차감이 다르잖아요. 차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같은 커피라 하더라도 크기랑 면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열 용량이 틀립니다. 똑같은 커피가 없고요. 똑같은 180 사람이 키가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은 뭐 120kg 나갈 수 있고 한 명은 80kg 나갈 수 있어요. 크기는 똑같은 크기인데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열 용량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커피가 열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느리게 될 수도 있고 빠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항상 일정하게 로스팅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레인지 범위, 오차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이해하셔서 로스팅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로스팅에서 작용은 뭐냐면은 전도, 대류, 복사 같은 열을 인풋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웃풋으로 나온 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산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플레이버 컴파운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다음 메일라이드하고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원인인 거고,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 전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커피가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애들을 전체적으로 다 팽창시키려면 애들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유리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분을 너무 빨리 날려버리는 것을 전 선호하지 않아요. 되게 천천히 슬로우하게 해서 커피가 골고루 팽창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을 저는 로스팅 테크닉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1차 크랙이 오는 기간이 조금 좀 긴 편이에요. 살짝 한 1분 정도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배울 때는 8분 30초에서 9분에 1차 크랙이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9분 30초를 기준으로 이제 크랙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익는 점, 타는 점이라는 온도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물은 100도에 끓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103도가 되면 플루토스, 과당이 녹기 시작하고 140에서 160에는 포도당이 녹기 시작하면서 산하고 당이 결합하게 되는 메일라이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멜라노이드, 색소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0도부터는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186도에는 자당이 녹게 되고 194, 195도에는 1차 크랙이 일어납니다. 이 온도에 맞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순서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 과정을 우리가 시간을 1분 안에 끝낼 건지 아니면 3분으로 늘릴 건지를 좀 알아주셔서 로스팅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두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스팅에 따라서 하이 템퍼 숏타임, 로우 템퍼 롱타임인데,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이 템퍼러처 하면 반드시 숏타임이 되고요. 로우 템퍼러처는 롱타임이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이 템퍼러인데 롱타임이 되거나 로우 템퍼러인데 숏타임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하이 템퍼러처 숏타임이 아니면 로우 템퍼러처 롱타임.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이 변수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피가 로스팅 되면 될수록 다공질이 돼요. 구멍이 커지고 분쇄가 쉽게끔 표면적이 늘어나고, 그걸 우리가 다시 또 분쇄해서 표면적을 넓혀줘야 추출을 하기 하게끔 되어 있고, 온도가 너무 높거나 로스팅 시간이 짧으면 이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천천히 로스팅 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기본적으로 한 12분 뭐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걸 좀 선호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색깔도 생두 색깔이 그린, 옐로우, 브라운, 다크죠. 이것도 절대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 브라운, 옐로우, 다크로 간다던가 그린, 다크, 옐로우, 브라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알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커피를 절대 수치 값으로 진행 과정이 문제가 없구나,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팽창은 15%에서 25% 정도 팽창하게 되고, 무게 손실은 12에서 20%. 그러니까 최대치가 20%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원두 1kg 생산할 때 필요한 생두의 양은 1.2kg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0kg를 생산한다, 그럼 12kg를 가지고 생산해야 10kg가 나온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투리가 좀 남으면 그거를 이제 보관해 놨다가 컴플레인이 걸려올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랑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일이 나오면 전 세계 모든 로스터들이 다크로스팅이라고 얘기해요. 그 오일이 나오면 2차 크랙이 일어난 거고 한참 진행 중인 거고 다크로스팅이고, 아크트론은 아마 3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일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다크로스팅이라는 것을 다들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 커피가 다크 됐어, 로스팅이 됐어, 그러면 오일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게 손실은 거의 절대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로스팅은 무게 손실의 12% 이하인 거고, 아까처럼 베리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도 다크 로스팅이죠, 보통 20%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는 거의 대부분 절대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가 로스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무게 손실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로스팅 된 다음에 무게를 재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게 손실량이 미디움 다크구나, 이 정도 15에서 16% 됐구나,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생두를 좀 약간 여유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너하고 아우터하고 색깔이 고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되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에는 타고 속은 안 익은, 쓰고 신맛 나는 좀 맛이 없는, 밸런스가 없는 커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체크할 때는, 로스팅하면서 체크할 때는 겉의 색깔만 체크하게 되는데, 많은 로스팅 회사에 방문해 봤을 때 보통 이너하고 아우터를 다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빠르게 로스팅 하시게 되면 겉엔 타고 속은 아니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있다던가, 짧게 로스팅 하셔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너하고 아우터 색깔을 균일하게 만드시는 데는데, 그 균일한 거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라는 거는 회사마다의 그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가 방문했던 2010년에 인텔리전시아의 그 로스팅 룸에 가봤었거든요. 거기는 색깔을 어떻게 하냐면은, 홀비는 55.3이었고요. 그라운드비는 63.5였는데, 보통 8 정도에 들어와야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8 넘어서 9, 10이 되면 커피가 잘못 로스팅 된 거기 때문에 다 폐기 처분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수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에스프레소 블랙캣이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로스팅할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홀빈하고 그라운드 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가 넘어가면 안 돼요. 4%까지는 괜찮은데, 아그트론 차이가 4는 괜찮은데 5가 넘어가면 약간 로스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아그트론 같은 경우는 색깔이 밝으면 수치가 높고요. 아그트론 수치가 낮으면
다크 로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 그림에서 보시면 한 55가 있고 요 색깔을 보시면 35예요. 그래서 보통 35 정도가 되면 오일이 나와 있고요. 다크 로스팅이고 2차 크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크 로스팅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윌리엄 부트를 제가 만난 적이 있고 윌리엄 부트한테 다크 로스팅에 대한 특징적인 걸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네가 얘기한 다크는 이 다크야? 이거 다 다크야? 이 다크야? 난 모르겠어. 네가 생각하는 다크 로스팅은 도대체 뭐야? 라고 오히려 질문을 저한테 해서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크트론 35라고 얘기했거든요. 아크트론 35 정도 된 다크 로스팅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은 2차 크랙이고 그러니까 블랙 커피는 맛이 좀 어렵고 라떼엔 적합한데 향은 스모키하고 비터가 많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리에이션으로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크트론 55일 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45일 때는 내가 커피가 이때는 어떤 컵 노트를 갖고 있는지 로스팅 레벨 디벨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화학 반응이 메일라이드 캐러멜라이제이션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과정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화학자는 아니잖아요. 로스터니까 메일라이드하고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언제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고 로스팅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메일라이드는 산하고 당이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합하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커피가 플랫해져요. 반대로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산미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메일라이드 구간을 가지고 산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러멜라이제이션은 설탕을 연소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연소하면 할수록 쓴맛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쓴맛과 단맛을 컨트롤하는 게 아무래도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로스팅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은 기본적으로 맛은 있는데 향이 없어요. 설탕 향 잘 모르시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탕에다가 열을 넣어주면 캐러멜화 되면서 향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커피가 슈가 브라우닝에서 드라이 디슬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로마들은. 그래서 이것은 쓴맛에서 단맛에서 쓴맛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건데 연소된 만큼 그러니까 단맛이 줄어드는 만큼 쓴맛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향도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로스팅 할 건지에 따라서 쓴맛과 단맛의 비율이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가 브라우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탕을 나눠 쓴다는 거죠.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당이 있는데 그 당을 각각 메일라이드 반응하고 캐러멜이 나눠 쓴다는 거죠. 마치 한 공간에 집이라는 공간에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이 있는 것처럼 나눠 쓴다는 거죠.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온도별로 제가 정리해 봤을 때 물이 100도에 끓고요. 그 다음에 메일라이드 반응이 있고 캐러멜 반응이 있는데 메일라이드 반응이 보통 154에서 180도에 일어난다고 SCA에서는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통 프루토스 과당이 녹기 시작하는 103도부터 일어난다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직 그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옳다 말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1차 크랙은 194, 195도에 일어나고 2차 크랙은 220도에 일어나는데 220도의 2차 크랙은 설탕이 파괴되는 디스토이 되는 쓴맛이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고 이건 애시드가 되는 거예요. 설탕이. 그 중간이 디벨로프먼트 타임인 거죠. 시간이 이렇게 있고 메일라이드 반응을 기본적으로 흡열이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고 캐러멜라이제이션부터 2차 크랙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발열이라는 과정으로 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 과정이 함께 묶여 있는데 왜 묶여 있냐면 당을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집이라는 공간에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마루도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같이 설탕이 있고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이 다른데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이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메일라이드 반응이 빨리 일어나면 캐러멜 과정도 빨리 일어나게 있어요. 작용 반작용.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해하고 있냐면 이어달리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달리기인데 속도가 맞아야 돼요. 얘는 빠른데 얘가 느리면 바톤 속도가 전달하는데 어렵고 얘가 느리고 얘가 빨리 달리면 바톤을 이어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메일라이트 반응 자체가 빨리 일어나면 캐러멜 과정도 빨리 일어나게 되어 있고, 메일라이트 반응이 적게 일어나면, 느리게 일어나면 캐러멜 과정도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로스팅의 반영이 그대로 됩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로스팅 프로파일 시연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로스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커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또 설명드리면, 화학식으로 보시면 설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 캐러멜이 있고, 그 다음 설탕하고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메일라이트가 있는데, 메일라이트가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그 온도 154에서 180도까지는 무조건 그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계속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스트라이커라고 해요. 그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응 기간을 1분으로 할 거냐 2분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로즈익산이 있는데, 클로즈익산은 카페인하고 퀴닉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분해되는 과정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커피가 떫어지고 언더디벨롭 같은 그런 커피가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클로즈익산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로스팅을, 너무 라이트하게 로스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커피가 떫다 그러면 클로즈익산이 잘 덜 분해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벨롭 구간이 너무 짧다, 1분 했는데 그럼 짧다, 그럼 어떻게 해요? 1분 30초, 2분 이렇게 좀 디벨롭을 좀 늘려서 캐러멜을 좀 많이 시켜주시면, 늘려나가시면 클로즈익산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분해가 잘 돼서 떫은 게 좀 없어질 거예요. 이런 거를 로스팅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스팅 프로세스는 전체적으로 모든 커피를 다 동일하게 로스팅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로, 하나의 서머리로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커피는 다 똑같아요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7대3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메일라이트 캐러멜레이션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 온도는 품종이 다르고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해서 각각 일어나는 온도대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 모든 같은 온도대에 커피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1차 크랙은 194, 195도에 모든 커피가 크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밀도가 높아,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낮은 애들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1차 크랙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커피는 다 194, 195도 1차 크랙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투입하고 나서 S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일링을 하게 되고, 이 전체적인 과정은 물이 100도 끓기 전에, 그러니까 전도체로 역할하기 그 이전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일링 다음에는 옐로우, 메일라이트, 캐러멜라이제이션, 1차 크랙, 이렇게 되면서 물이 증기화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순서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온도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크랙부터 그 방출, 배출할 때까지의 과정을 디벨롭먼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투입부터 캐러멜라이제이션까지가 흡열이고, 캐러멜부터 배출까지, 로스팅이 끝날 때 피니시까지를 발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캐러멜라이제이션은 산소를 통해서 그 연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CO2를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산소에 의해서 타들어가면서 열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발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은 온도대로 묶어놨고, 시간이랑 그 끝나는 온도, 범위, 레인지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로스팅하죠, 모든 커피를. 호주나 미국 같은 데 로스터리에 가시면 20분에 한 배치씩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은 1시간에 무조건 3배치씩 이렇게 로스팅 하게끔 정해져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 생산량을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에 3배치씩 5시간 하면 15배치인데, 한 배치당 5kg면은 뭐 이렇게 75kg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그 프로세스를 돌리기 때문에, 로스터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어떤 커피는 굉장히 길게 볶고 짧게 볶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시간 내에 맞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프로파일링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팅 프로파일링입니다. 이게 전체 모든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하고 있고요. 프로밭 기준이고, 그 다음에 커피 프로파일링 로스팅 안에서 많이 변하는 건 없이, 제가 이거 2010년에 만들었거든요. 2010년부터 2022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스팅 프로파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스팅 잘 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로스팅 프로파일을 갖고 계시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만 갖고 로스팅을 하고 계셔요. 보통 로스팅 프로파일링은 하나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지, 기본적인 뼈대에 있는 거 하나 갖고 변형시키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옵티멀로 갖고 있는 건 딱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스팅 프로파일링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로 이렇게 함축해 놓으시는 것이 아마 로스팅 하시는 게 아마 운영하고 하시는데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로스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력인데, 예를 들어서 1kg, 그러니까 1도씨를 온도를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할 경우에 물 0에서 100도로 물을 끓이려고 필요하면은 100칼로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으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나면 물이 액체가 열을 먹어서 기화되는 양이 많아요. 기화되는 양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의 대부분은 아로마거든요. 저희가 이 커피에서 느낄 때 아로마로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로마 성분이 기화돼서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커피 체크할 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력을 줄 때 계단식으로 올렸다 계단식으로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65도가 되면 35칼로리만 필요하게 되고요. 95도가 되면 5칼로리만 있으면 100도에 도달하는데 큰 그러니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화력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력 조절을 하실 때 초반에 세게 열 넣어줘야 돼. 왜요? 커피가 딱딱하잖아. 내부까지 깊숙하게 열을 넣어주려면 초반에 열을 많이 넣어줘야 돼. 이렇게 하시면 겉엔 타고요, 속은 안 익어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력을 넣으실 때도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화력을 조절해서 메일라이트를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많이 일어나게끔 할 건지 적게 일어나게끔 할 건지를 본인이 판단하셔서 로스팅 프로파일링을 짜셔야만이 좋은 로스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은 로스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로스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화력을 어떻게 줘야 될지, 또는 화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화학 반응에는 메일라이드하고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있는데, 메일라이드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로스팅 커피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봤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번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